조금 일르지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상 강의니까. 늘 그렇지만 3m 이상 거리가 확보됐기 때문에 강의는 마스크 벗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국 고대사를 보는 몇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특히 이 고대사의 시작을 언제부터 보느냐. 이 고대사의 시작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해서 고대 국가의 성립을 언제부터 보느냐. 그리고 그거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같은 일본 서기도나 이제 중국 정사 같은 것도 작용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한국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서는 삼국사기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가 한국 고대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신뢰성을 비판하는 그 논리가 어떤 동기에서 나왔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 설명한 이유는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느냐 안 하고 보느냐는 같은 나라의 역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왜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야만 혹시 딴 데 가서 다른 형태의 고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이건 이런 전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택을 한 이유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간주를 하고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 선택을 통해서 한국 고대사를 복원해 보면은 대개 어떤 윤곽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윤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해서 신뢰성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요것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만은 첫 번째 이 한국사라고 좁히지 말고 동아시아사라는 큰 그림을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대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상고사, 고대사 이렇게 얘기할 땐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그랬죠. 보통 고대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기록에 비중을 많이 주는 소위 말해서 문헌사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록에 비중을 두는 쪽이 가능한 거고 상고사는 기록보다는 고고학이나 인류학 같은 주변 학문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근데 보통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는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게 서기, 예수 태어난 이후 그때부터 문헌 비중이 많이 높아져요. 상대적으로 그 이전은 주로 이제 고구려 성립 이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고조선의 성립이 돼 버리는데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사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 물론 이제 가야도 있고 바다 건너 세력인 외에 중원의 세력들도 연관이 되지만 핵심적으로 주목을 해볼 부분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부터 보통 고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보통 학계에서는 고구려를 2세기로 보고 백제를 3세기, 신라를 4세기 정도. 그리고 내심으로 얘기하면 신라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에서는 노골적으로 6세기 이후로 봐요. 버프강대 이후부터 신라지 그 전에는 사실 고대 국가로서의 신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는 이제 부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각부의 수장들이 왕과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차별성이 없는 그런 체제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백제도 거의 4세기에나 고대 국가로 성립을 하고 고구려는 2세기지만 이런 거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신뢰성이 없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그 신뢰성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고구려는 건국하자마자 보통 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 현재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걸치는 지역에서
성장해온 나라인데 이 성장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몽이 나라를 성립하자마자 확실하게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 체제를 갖췄다라고 잘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고구려 건국이 일어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고대 국가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고 적어도 유리왕대에 붙어서는 그때 들어서거는 중원의 신 같은 전한 후한 사이에 있는 사실 한제국의 영토와 인적 물적 자원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신도 고구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해서 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중을 가진 그런 국가 체제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는 1, 2세기고 사실 그렇게 보면 고구려에서 갈려나온 백제 같은 경우에도 이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국가 경영의 노하우를 가진 집단이 갈려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원조가 자리를 잡았을 때 바로 고대국가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할지 몰라도 점차 이 백제가 마한 세력권을 흡수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빨리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라와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요 기준이 3세기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주류사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 가서 백제가 고대국가가 되고 신라도 고대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 정도에 접어들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중요한 거는 사실 고구려 같은 대제국, 나중에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비중이 있는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고구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의 역사라고 하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세워져서 망했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은 뭐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700년 정도 나라가 유지가 되다 보면은 주변 상황은 금방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뭐 현대에 사는 뭐 고대보다는 훨씬 변화가 빠르긴 하지만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시대하고 국제 정세는 굉장히 달라요. 특히 우리 북녘 동포들을 대하는 자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렸을 때하고 지금으로 보면 천지 차이가 나거든.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초기의 고구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요 경쟁 상대가 중원의 제국이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원의 제국하고는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었지만 처음에 고구려와 생사를 걸고 싸웠던 집단이 누구냐면 부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여와 맞서던 고구려에서 갈려나온 집단이 백제를 세우는데 이 백제는 잘 아시다시피 마한 세력권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원조가 마한 세력권의 일부 지역을 얻고 자리를 잡고 나서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한의 중심 세력을 멸망시키고 이 마한 세력권을 이 백제가 흡수해서 다스리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3세기 정도가 되면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부여와 경쟁을 하는 게 한 대무신왕 때부터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고 해도 완전히 나중에 부여가 없어진 거는 이제 광개토 대왕 때쯤 가가지고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는데 실제로 부여가 무력화돼서 고구려가 경쟁 상대로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시기쯤 되면은 보통 3세기 부근 이때는 고구려가 신경 쓰는 세력이 부여가 아니에요. 그리고 백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한 세력권의 중심 세력은 원조 때 멸망을 시켰다고 하지만 그 세력권을 완전히 흡수하는 건 보통 근초고왕 때까지라고 봐요. 근데 근초고왕 때는 저 전라도 지역에 있는
마한의 자녀 세력을 흡수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3세기쯤 되면은 보통 백제가 이제 그 삼국지가 좀 과장이라고 보면, 삼국지가 과거의 얘기를 가지고 3세기의 백제 얘기로 좀 덮어씌웠다고 보면, 3세기쯤 되면 백제가 마한 세력보다는 낙랑이나 대방 같은 한사군의 지역하고 좀 더 비중이 있는 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얽히는 양상을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자면 3세기까지는 지역 예선이에요. 각 지역의 패자가 누가 되느냐, 고구려냐 부여냐. 마한에서는 마한의 여러 세력 중에서 백제가 부각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그 지역을 장악해 나가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이런 시기. 그러니까 북방계가 이게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3세기쯤 되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여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한사군을 넘봐요. 한사군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가 설치된 9년이기 때문에 한나라 직속이거든. 이거를 넘본다는 얘기는 결국 이 지역에 있는 일부 파견된 9년을 넘보는 정도가 아니라 본국하고도, 여기에 있는 한이라는 중원의 대제국하고도 어느 정도 맞설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뭐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대기업 계열사를 넘볼 때 이 대기업의 본사하고 한판 맞짱 뜰 각오가 아니면은 함부로 계열사 못 넘볼 겁니다.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죠. 낙랑이나 대방을 건드린다는 거는 이 군현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한 제국과도 갈등을 불사해야 되는데, 고구려는 3세기쯤 되면은 과감하게 그거를 감수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세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는 3세기까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고구려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중심 세력으로 부각이 되고, 백제가 마한 세력권에서 중심 세력으로 부각이 되면서 3세기가 되면은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 요게 이제 노골화가 돼요. 사실 백제가 고구려 세력권에서 갈려 나와서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갈려 나온 다음에 온조 때부터 이 3세기 이전까지는 백제가 그렇게 이 고구려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별로 없었거든. 그럼 백제는 보통 이 마한의 중심 세력과 처음에는 좀 은혜를 입은 셈이 됐지만, 마한의 세력권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성장하면서 그 중심 세력을 쳐부수고 마한 세력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낙랑 같은 세력하고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세기쯤 되면 이 고구려가 팽창을 하면서 한의 군현들을 압박을 하며,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대방이 문제가 돼버려요. 대방이 그렇게 강한 군현이 아닌데 고구려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백제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동맹을 맺게 됐는데, 고구려의 침략을 받게 되니 대방 쪽에서 백제에다가 혼인동맹 관계에 있는 백제에다가 구원을 요청했고, 백제가 보내가지고 이때 파견된 백제군이 뭐 당연히 고구려군하고 싸우는데 동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구려와 백제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고구려가 한의 군현들을 압박하고 결국은 다 침략을 해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뭐 침략이라기보다 한사군을 이제 철폐를 하게 만들고 그걸 흡수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한사군이 일종의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인데, 이 완충지대가 관고구려에 넘어가면서부터 그 압박을 직접 받게 된 백제가 고구려와 심각한 대립관계 쪽으로 빠져나가는 요 관계가 성립하는 게 3세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도 윤곽은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아예 이때까지 백제라는 나라가 없었고 그게 고대 국가가 아니라고 보지 않는 바에야 요걸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서는 이 그림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3세기를 지나서 4세기를 중심으로 이게 5세기, 6세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한국사는 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사 이 단위로 봐도 또 심지어는 세계 역사를 다 둘러보아도 아마 이 시기 4세기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사만큼 논란이 많은 부분의 역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어느 시대의 역사든 어떤 지역에서 중심이 되고 주도적으로 역사를 끌어나간 그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논란이 없이 그 구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이 시기만큼은 어느 세력이 하나의 중요한 비중을 가진 이 세력권에서 중심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그 논란에 대해서 이건 역시 같은 나라의 역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다른 그림이 나왔느냐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더 복잡하게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 게 고구려나 백제 같은 북방 세력보다 신라, 가야 나중에는 바다 건너 외와 연결되는 이 남방 세력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정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4세기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북방 세력보다는 조금 늦게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신라와 가야 같은 세력이 어떻게 발전됐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이건 역시 북방 세력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게 1, 2세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지역이 이제 백제가 부여 세력과의 갈등을 통해서 했고 고구려가 불여 세력과의 이 갈등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백제가 마한 세력권이라면은 신라나 가야 같은 경우에는 진한과 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력권에서 대표 주자를 걸러내는 이 지역 예선이 1, 2세기 때 벌어졌다고 보시면 큰 그림에서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신라라는 세력이 사로국이냐 신라냐 이건 문제가 돼요. 신라로 보느냐 사로국이라고 보느냐는 문제가 됐지만 결국 이 신라 세력이 중심 세력으로 부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력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나중에 가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건 그 전신인 진한 변환이라는 지역부터 조금 눈여겨볼 만해요. 보통 이거를 변환을 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설을 보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나오는 분포를 보더라도 진환과 변환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안에 12개국 있고 변안에 12개국 있고 이거는 중국 사서에 웬만큼 나오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12개국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권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문화권이었다라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신라와 가야는 결국 뭐냐라는 건데 진안 세력권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사로국이 나중엔 진안 세력을 다 흡수를 해서 백제처럼 신라로 발전을 하는 건데 이거는 마한 세력권의 백제하고 좀 다른 게 마한 세력권에서는 백제가 확실히 중심 세력이 돼 있고 이 소국들이 그때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나중에 정리를 했다고 보이지만은 이 소국들의 존재가 적어도 기록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변진 세력권의 차이는 진안 세력권이 신라를 중심으로 통합돼 나가기 시작했다면
거기 저항하고 통합되지 않은 세력이 남은 게 가야예요. 그러니까 진환과 변환의 차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화적인 차이라기보다도 정치적인 차이가 아니냐. 사로국을 중심으로 통합된 세력과 여기에 저항하고 남은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중엔 가야 세력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 가야 세력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가야의 설화를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 가야의 시조는 여러분이 수로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수로의 전설을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똑같이 알에서 태어나는 건 비슷한데 이 알이 수로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알이 6개 이래가지고, 이래서 육가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6개인지 12개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는 나중에 어떻게 맞춰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처음에 수로가 태어났을 때 나머지 알이 수로를 포함해서 6개가 있었고, 거기서도 아이들이 나왔고, 이 아이들이 각 가야 지역에 가서 수장이 됐다. 이런 그림으로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혁거세처럼 신라가 딱 나와가지고 혁거세 밑으로 신라라는 나라가 다 모인 게 아닙니다. 수로와 비슷한 비중을 가진 나머지 세력들, 이래서 6개인지 나중에 뭐 10여 개 나라 이름이 나오는지, 처음에 6개였다고 10여 개 갈라졌는지 10여 개였는데 나중에 6개만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야는 통합이 된 세력은 아니었다는 거. 단지 수로는 목지국왕처럼 이 가야 세력을 이끌고 가는 수장 역할? 근데 수장이라는 게 왕처럼 초월적인 존재를 가진, 다른 존재들보다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동등한 상태에서 끌고 나가는 연맹체의 장 같은 성향이 짙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맹체 체제,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데 저항을 한 세력, 주로 이제 변한 세력으로 보이지만, 이 세력들이 남은 게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연맹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남은 것이 가야라는 것. 그리고 신라는 바로 이 가야와 1, 2세기 내내 많은 갈등을 빚습니다. 그런데 이 1, 2세기에서는 주로 신라가 그 전쟁 양상을 보면 신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면전을 먼저 도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전면전을 도발하는 양상이라는 걸 왜 주목을 하냐면, 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자신이 없는데 국가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전면전을 먼저 도발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뭐 북침설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웃기는 게 그 당시 국군 전력을 보면은 무슨 북침이에요. 자기 나라 지킬 전력도 안 돼요. 전면전 치를 전력이 안 돼. 그런데 쳐들어갔다. 이거 미친놈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야라는 세력이 먼저 도발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신라가 무슨 트집거를 잡아가지고 쳐들어오는 게 이게 보통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통합되어 있던 신라가 아무리 세력권은 뭐 신라보다 넓을 수도 있지만, 이 가야 지역도 나중에 보면 이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어요.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는 게, 뭐 저 남쪽에서 박물관 관장, 조그만 박물관 관장을 하고 있는데 도굴꾼들이 와서 박물관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거든. 사라고 쫙 자기들이 도굴한 유물들을 깔아놓고 사라 그러는데, 보니까 가야톡이더래. 어디서 캤어? 남원에서 캤다는 거야. 남원 임실 그 지역. 춘향예 전에 고향인 남원. 전라도 깊숙이 있는데 여기서 왜 가야토기가 나와라고 놀라는데 놀랄 일 아닙니다. 원래 가야 지역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야가 약하다고 해서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넓으면 뭐합니까? 통합이 안 돼가지고 신라보다 강력한 파워는 발휘를 못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 2세기의 특징은 뭐냐면 뭐 부여나 만의 다른 세력처럼 완벽하게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1, 2세기 내내 신라와 가야 간의 전쟁 기사가 간혹 보이는 거 보면 그것도 신라가 상당히 큰 병력을 유지해 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걸 보면 신라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가야 세력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2세기까지는 가야가 잘 버티고 있었다는 거.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1, 2세기 이 얘기를 깔아야 되느냐면은 이게 역시 3세기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격변 양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중요한 건데 그 계기가 소위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기록상 보이는 사건은 간단해요. 이 포상팔국, 이 포상에 있는 8개의 나라가 이 수로의 나라, 그러니까 수로가 세운 가야를 보통 금관가야라고 많이 부르죠. 이게 이제 김유신의 조상입니다. 김유신이 바로 이 금관가야 출신입니다. 이 금관가야가 가야 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좀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포상팔국이 금관가야를 향해서 뭐 반란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란이라기보다 저항이겠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면 그동안 금관가야의 영도하에 끌어가고 있던 가야 연맹체 안에서 내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분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금관가야라는 말은 없는데 가야국이 그동안 원수로 지내고 있던 신라에다가 아마 왕자를 보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신라 쪽에다가 구원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신라가 그거를 허락을 하고 군대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군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거를 보면 그냥 신라 가야 간의 갈등에서 신라가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이 이후 한동안 가야가 역사서에서 사라져요. 가야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과 거의 동시에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가야 세력이 신라 세력이 거의 굴복이 됐다고 보통 해석이 되는데 이것과 동시에 신라와 웨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이냐? 이게 아닌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또 많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와 한반도 국가의 차이, 관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놓고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왜는 한반도의 고대 국가와 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고려 조선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소위 왜구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한반도 국가에 참 많은 피해를 입히고 갈등을 빚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고대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왜구 얘기는 제법 많이 나오니까 이 왜구들이 설치고 다니면서 역시 한반도 국가하고 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식으로 멋대로 생각해요. 근데 기록을 제대로 분석해 보면 나라마다 양상이 다릅니다. 왜 이런 착각 아닌 착각 같은 게 나오냐면은 한국계 고대 국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삼국 통일이라는 말 때문에 휘둘려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차피 같은 핏줄에서 나왔고 이게 통합됐으니까 뭐 국가적인 입장도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라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인 게 아니 남북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나라로 있다 갈라졌어요. 그것도 우리끼리 갈라선 게 아니라 외국에서 강대국들이 지멋대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최대의 가상적이 누굽니까?
동족이 아니라 동맹을 맺는 거 보면 동족하고 대립하고 있는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대립을 하고 있어. 근데 심지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뿌리부터 같지는 않아요. 고구려 백제는 그래도 같은 나라에서 갈려져 나온 건데 이건 일부 세력이 정면 그 권력에서 밀린 다음에 나 니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튀어나온 거고. 근데 그나마 이거는 계열이라고 하지. 같은 부역의 국가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고구려도 부에서 갈려 나오고 여기까지는 그 부역의 국가로 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신라가야는 뿌리부터 달라요. 근데 이 세력들이 과연 입장이 같았을까?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걸 반영하는 게 외와의 관계에서 나와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고구려 외.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4세기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가 고구려와 외의 대립이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고구려 쪽에서 외에 대해서 언급한 게 거의 없어. 아예 없어. 광개토 왕국 빼놓고는 아예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삼국사기 고구려 번개 탈탈 뒤져보세요. 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광개토 왕비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떠드는 인간들이 있는데 나중에 광개토 왕비 연구서를 보면 그 지금 결론이 나는 게 트릭스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어벤져스 같은 이런 만화에서 영웅 히어로물 있잖아요. 히어로물이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요즘 빌런이라고 얘기하나? 아니 영웅하고 맞서는 악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악당이 나타났는데 경찰 와가지고 떡 수갑자고 끌고 가. 뭐야? 영웅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군대 가가지고 총 들이대가지고 쏴 죽여버려. 슈퍼 영웅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빌런이 필요하냐면은 일상적인 공권력이 처리하지 못하는 악당이 있어야 슈퍼 영웅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히어로물을 보면 히어로가 반드시 필요할 만한 상황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악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개토왕비의 외는 미리 이 얘기하면 재미가 없겠지만 뭐 10몇 년 쪼가지고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이렇게 100년을 싸웠는데 요즘 결론에 내는 건 쓸데없이 싸웠다. 알고 보면 외는 광개토왕비는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니다. 나중에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외는 광개토왕의 업적을 돋보이게 하는 트릭스터로서 그냥 삽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국가로서의 실체를 가진 외는 고구려하고 언급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일본석에 나오는 고구려 관계 기록을 보더라도 이거는 황국사관에 있어서 막 갖다 집어넣은 거지 진짜 고구려 사신이 왜하고 그렇게 교류를 했을까? 물음표 딱 지켜. 적어도 기록상에서는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관계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약간 뻥을 쳤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거의 역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유태인들이 이집트를 언급한 건 2000번쯤 나온대. 근데 이집트 쪽에서 유태인을 언급한 걸 기록을 탁탁 뒤져봐도 비슷한 시기에 딱 한 번 나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태인들한테 이집트는 그 당시 출애굽기 나오기 전에 그때 이집트는 엄청나게 비중이 있는 세력이지만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유태인들은 그 많은 문제거리들 중에 하나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고구려와 외의 관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언급조차 하질 않는데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거의 갈등은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백제하고 나중에 이제 가야까지 들어가는데 이 관계는 어떠냐? 이거는 굉장히 활발하게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백제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백제가 외와 외교를 맺는 게 언제냐면 나중에 언급할 4세기 중반의 근초고왕 때. 이때 백제 사신이 외로 가가지고 처음으로 국교를 열었다는 식으로 일본서기에 나와 있고 그전엔 백제에 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백제에 관한 얘기가 있다는 거는 거의 설화 형태로 있어가지고 정사에 국교를 맺은 게 이전인데 그 이전에 백제는 뭐냐 이거야.
백제라는 말을 하지만 이 설화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신뢰성 있는 국가 간의 교류로서의 백제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초고왕 때 공식적인 국교가 열리고 난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백제와 웨이 관계는 우호 관계입니다. 물론 이 우호 관계 속에도 갈등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뭘 보면 되냐면 한미 관계. 해방 때 맺어지고 나서 한국과 미국은 지금 스스로도 인정하시 동맹 관계니 혈맹이 이런 소리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예요. 근데 한미 간에 갈등 없냐고. 지금은 없냐고. 우호 관계라고 하면서도 방위비 몇 번 더 나라고 지금도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쪽에서 수출이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미국 산업 피해받는다 그러면 한 방씩 얻어 터지고, 이런 식의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 근데 갈등이 있다고 해서 우호 관계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백제와 웨이 관계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깔아놓는데, 이거는 내부 갈등은 있지만 백제가 망할 때까지, 국조가 열리면서 외와 백제는 백제가 망할 때까지 기조가 우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호 관계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두 나라 사이에 사소한 갈등이 있어도 전쟁은 없어요. 그게 나중에 보면 가야하고도 비슷해요. 외와 가야는 여러분들이 외를 얘기할 때 주로 백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착각인 게, 백제가 외 문화 형성에 기여한 바, 외라는 나라가 성립을 하고 그 나라가 운영하는데 백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제가 외와 제일 먼저 관계를 맺고 관계가 깊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라 가야 세력권이 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백제보다 보통 기록상으로 봐도 한 300~400년 정도는 먼저 이 관계를 맺었고, 누가 이런 소리 합시다. 이제 고대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혈통 좋아하잖아요. 천황이 얼마 전에 그 언론에도 대고 내 혈통에는 백제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무령한 되면 뭐 곤지가 가가지고 어쩌고 이런 설화가 있는데, 이 백제 혈통이 왜 천황가에 섞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래서 뭐 백제계 혈통이 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먼저 하는데, 혈통으로 천황가하고 먼저 얽힌 거, 왜하고 천황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왜하고 먼저 얽힌 거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신라입니다. 혈통으로 신라 여자가 왜 천황가로 시집가 가지고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는 백제보다 한 100년인가 200년인가 3세기쯤 되니까 최소한 100년 앞서 나옵니다. 혈통 관계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그럴 정도로 신라와 가야는 외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일찍부터 맺고 있었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설명을 하려고 지도를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이 세력권에서 지금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게, 이 당시 나중에 설명할 이 교육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원 전으로 가니까 교육이 있어봤자 어느 정도 있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크로드 같은 걸 보면은 뭐 중국의 대제국도 뭐 한 시대에서야 뚫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저쩌고 되는,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뭐 바다 건너 세력들하고 어떻게 뭐 교류를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왕망의 신, 이 신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단서를 많이 던져줍니다. 근데 동아시아 교역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단서를 던져주는 게 뭐냐면, 요 신이라는 나라 몇 년 못 갔다 그랬죠. 근데 몇 년 못 간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 경제적인 의미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은 개혁국가 아닙니까? 전환이 워낙 썩었다고 생각해서 왕망이 유교를 바탕으로 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체제를 확 바꾸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 중에 경제개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경제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화폐예요.
화폐 개혁이 돼가지고 확 바꾸는 사람들마다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화폐를 싹 바꿔버리면 그 이전에 있던 화폐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새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이 새 화폐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돈줄이 다 들통나. 어떤 놈이 그 옛날 화폐 들고 새 화폐로 바꿔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다 들통이 나거든. 그래서 화폐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도 큰 건데 왕망은 과감하게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오래 갔으면 모르는데 곧바로 얼마 안 가서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뒤를 들어서 들은 후한의 입장에서 보면 왕망의 화폐는 역적이 발행한 화폐란 말이에요. 원래 거로 다 바꿔. 왕망이 해놓은 건 다 폐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신의 화폐가 보통 한 15년 정도밖에는 유통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의 화폐와 유물이 중원에서 낭랑대방을 거쳐서 신라가 지역을 거쳐 외까지 줄줄이 출토되지 뭡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원 전에 중원에서 한사군을 통해서 신라가야 외까지 있는 교역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와 신라 가야 사이의 관계는 뭐냐? 기본적으로 신라 가야도 처음에는 외와 우호 관계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가야는 망할 때까지 분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전쟁이라고 할 만한 게 잘 눈에 띄지 않는, 뭐 6세기에 가서 사소한 분쟁은 있었는데 그걸 전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렇게 빼고 나면 가야 역시 외와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우호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신라나 딸랑 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와 한반도의 고대 국가가 굉장히 사이가 나쁘게 치고 받았다는 그림은 신라밖에는 없어요. 외는 정확하게 말해서 한반도의 고대 국가 중에서 신라와만 굉장히 잦은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것도 거의 통일 이전에도 미리 얘기를 하면 신라와 전쟁을 벌였던 시기가 딱 제한이 돼요. 3세기에서 4세기 중반까지. 그리고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엽 정도. 요 시기만 전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가 우리를 침략했다는 식으로 막 거품을 물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신라입니다. 그것도 딱 제한된 시기에만 외와 신라의 전쟁 양상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걸 미리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은 아까 설명했던 포상팔국의 난 있죠. 여기서부터예요. 신라가 건국된 다음에 이 포상팔국의 난이라는 3세기까지, 이것도 3세기라는 게 시간표를 얘기해야 되는데 서울대 쪽에서는 이게 4세기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연표를 바꿔가지고 밀다 보니까 포상팔국의 난은 4세기에 연락돼가지고 이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낭랑대방이 멸망하면서 그 혼란 때문에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났다. 이래서 그 사건이라는 시기에 옮겨져 버리면 역사는 기본적으로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기본적으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제 조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서울대식으로 얘기하면 낭랑대방의 멸망이 신라가야 싸움에 그 갈등도 불러일으켰고 외하고도 싸움을 일으킨 거야. 그러면 낭랑대방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잖아요. 근데 3세기 전반이면 그거 아니죠. 낭랑대방하고 별 상관이 없죠. 아직 있었을 때니까. 그런데 이래서 그림이 완벽하게 틀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난 도대체 낭랑대방의 멸망이 왜 잘 지내던 신라가야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잘 지내던 외하고 갈등을 빚었느냐.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인과관계가 없는데 낭랑대방이 멸망해서 싸워야 됐대. 이게 뭔 소리냐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서울대 쪽에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임나일본부론을 주장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가 한반도 국가들을 정복을 하고 만들었다는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그 주장을 한 스에마스 야스카지의 주장입니다. 그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4세기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앞뒤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낭랑대방 멸망했으니까 신라하고 왜 또 싸워야 됐다.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보이는 거지. 무슨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3세기 전반이 되면은 인과관계가 달라지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 신라 가야 싸움에서 포상 팔국의 난을 통해서 신라가 완전히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금관가야 입장에서는 신라의 원조를 받았잖아요. 근데 국제정세에서 공짜가 어디 있어? 원조를 해주는 나라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 인심 좋게 다른 나라,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주는 거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인도적인 차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게 현대 국가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신라는 금관가야를 구원해주는 대가로 가야 지역을 장악해야 됐는데, 그러면 그 지역을 장악했을 때 가장 큰 이권이 뭐였겠느냐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얻을 수 있는 이권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역권이에요. 상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왜 상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겠습니까? 지역적으로 나는 물건이 틀리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안 나고 저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 나는 게 안 나. 이거를 교환을 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게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개해주는 상업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서나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 상업은 막대한 이익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배울 때 1차, 2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농업 1차, 2차 공업, 3차 산업이 바로 상업이나 서비스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가가치가 달라. 그러니까 천하지대보는 농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식량 생산 못하면 다 소용없으니까 농업이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농민이 유사 이래로 부자로 사는 거 봤습니까? 부가가치가 뻔해. 씨 뿌려서 나는 거 그거 걷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 원료를 이용해서 제조업, 농업보다는 이익이 많이 나지만 나중에 왜 3차 산업이 제일 최종 산업이 되는데 부가가치가 커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바나나 먹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 안 나. 어떡할 거야? 바나나 내는 생산되는 지역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바나나라 그러면은 뭐 왜 그런 걸 예를 들지 할 거예요. 흔해 빠진 게 바나나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일 귀한 게 바나나였어요. 못 먹으니까 수입 딱 제한시켜 놓고 외화 없다고 독점권 주고, 저기서 라면만큼 싼 바나나가 여기 오면 최고급 과일이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권 독점하는 순간에 이거 장사하는 놈만 엄청나게 얻는 거예요. 라면 값으로 바나나 사가지고 여기서 갈비찜 가격으로 파는 거야.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지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본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중원에서부터 낭랑대방을 거친 신라가야죠. 왜까지 이르는 교육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기에 왜까지는 신나라 화폐를 비롯해서 중요한 게 왜 이 지역을 통해서 갔느냐. 가만히 보면 육로가 아니라 바닷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원 서해 건너와가지고 낭랑 지역에서 그냥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닷길로 가서 낙동강 하구가 이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낙동강 하구 쪽에서 백기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지 않았느냐.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무역이라는 게 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중원 세력과 직접 거래하는 단계가 못 돼요. 이건 6세기 들어가서 당나라, 6세기도 아니지. 7세기 들어가서 당나라가 성립한 이후 당나라 거의 중기쯤 될 겁니다. 이때가 돼야 직접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럴 주제가 못 돼, 외라는 세력이. 그래서 이 외라는 세력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남부에 있는 세력들하고 교역을 통해서 대륙에서 필요한 문물을 들여온 겁니다. 이게 이후에도 왜 중요해지느냐면 견당서 쪽에서 직접 교류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당나라 시대로 딱 끝나요. 뒤로 들어오면은 일본 세력은 대륙과 그 뒤에도 1000년 동안 직접 교류 못합니다. 이걸 이용한 게 우리 조상들인데 우리나라 거상들 중에 꼽히는 게 뭐 개성상이 어쩌고 있지만 여기 빠지지 않는 게 동래상인이에요. 그러면 동래상인이 왜 떼돈 벌었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상권 뻔한 조선에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어. 이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게 일본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륙에서 물건을 보면 산 거 뭐 기본적으로 10배는 붙여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바나나 팔아가지고 버는 것처럼 폭리를 취해가지고 상인이 뭐 성장하는 거 별거 있습니까? 이익이 많으면 성장하는 거죠. 이래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 이 양상이 계속 되풀이돼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남부 세력한테 거의 목줄을 쥐고 이용당하는, 그래서 엄청난 폭리를 보장해주면서 물건을 구해가는 이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조가 왜 신라 가야 사이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보면 절감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아는 사람이 컴퓨터 사러 간다. 주로 어딜 갑니까? 용산이나 이런 데 전자상가 많이 가죠. 왜 그런 데 많이 가야 되느냐? 내용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거기 들어가면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 무식하게 첫 번째 가게, 눈에 띄는 가게 불쑥 들어가서 물건을 사면 그건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거저거 물어봅니다. 값은 얼마예요? 서비스는 뭐뭐 줘요?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거기서 사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나와. 그리고 다음 가게 가. 다음 가게에서 앞에서 얻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서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뭐뭐 줘요? 꼬박꼬박 체크한 다음에 어느 게 이익이 될지 저울질하죠. 거기만 가. 한 몇 군데 더 돌아요. 그러다 보면은 옆에 가게 가가지고 내 가게에 왔던 놈이 옆에 가게에서 거래 붙이고 있는 거 보면 뻔하잖아요. 그럼 눈치 빠는 상인들은 또 붙잡아 지나갈 때. 학생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더 싸게 해줄 테니까 이쪽에 와서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경제용어로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그럽니다. 사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고만고만한 파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게 찢어져 있으면 자기 유리한 조건을 골라서 살 수가 있는 게 바이어스 마켓, 사는 사람에게 유리한 마켓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는 거고, 큰데 대리점 같은 데 간다, 백화점 같은 데 간다, 가게 뻔해. 거기 하나밖에 없어. 얼마예요? 얼마요? 끝이야. 뭐 줘요? 뭐 줍니다. 거기서 얘기하면 끝이에요. 딴 데가 옆에 있어. 이게 뭐냐면 셀러스 마켓이라고 해서 독점의 결과죠. 나 빼놓고 너 필요한 물건 취급 안 한다. 어떡할 거야? 딴 데 가서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가야 세력 아시다시피 멸망할 때까지 통합이 되지 못했어요. 10여 개 나라 이름이 멸망할 때도 나옵니다. 이 나라들이 포상팔국이라는 것도 특히 낙동강, 그 포라는 게 포구를 얘기하는 거거든. 어디 있는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보통
포구를 기반으로 했던 나라들일 거라는 건 이 시사 같아요. 그러면 이 당시 포구는 주로 이제 낙동강 쪽을 많이 지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던 세력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왜가 필요한 물건을 구하러 와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용산 전자상가가 되는 거지. 거기서 여기저기 가면서 조건을 맞춰가지고 구입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신라가 포상팔국연환을 통해서 여기를 휩쓸고 장악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용산전자상가 망하고 그 자리에 대기업이 하나 딱 차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물건 사는 사람들한테 환장할 일이지. 다 통일된 거야. 가보면 그냥 한 회사 대리점이야. 얼마예요? 여기서 끝나. 그러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가 거래 간단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점은 무엇을 부른다? 반드시 폭리를 부르게 돼 있어요. 나밖에 없는데. 너 필요해서 왔지? 딴 데 가봐. 물건 있나? 다 내 가게야. 얼마나 올렸겠냐고. 누가 제일 환장을 했을까? 왜가 환장한 이유는 이거 아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지내왔어요. 한 300년 동안. 그건 두 번째 남해 이상했 때인가 한번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주 단편적인 거 나오고, 혁거세 때는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혁거세 덕에 감복을 해서 포기했다는 믿기 어려운 동화 같은 얘기 빼놓고는 신라어 외에도 거의 300년 동안 분쟁의 역사가 안 보여요. 심지어는 아달라 왕 때 왔던 것도 정복한 거 오래 온 게 아니라 사신 교빙 사신 온 거예요. 힘있고도. 이러던 외가 확 바뀌었다. 그리고 이후 100년 넘게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 이권 때문이라고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냥 낭랑대방이 망했으니까 싸웠다. 이런 황당한 얘기보다는 그 당시 교역 루트를 보고 이 교역로에 엄청난 이익이 걸렸다는 걸 보고 왜가 전통적으로 대륙의 문물을 수입하는데, 나중에 백제 멸망 때 개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백제 멸망에서 위협을 느끼던 이유도 조금 지나면 4세기부터 근초고왕 때부터 이게 백제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 얘기는 나중에 해주고, 어쨌든 그럴 정도로 전통적으로 한반도 남부 세력과의 교역에 사활적인 이 걸려있던 왜가 이 상황에서 신라의 독점이라는 걸 견디기가 쉬웠을까? 신라의 독점이라는 건 뭐 정황상 독점을 했을 때 뻔히 드러나는 폭리, 이걸 강요하는 거하고 맞춰보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 정상적인 거래로는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신경질이 안 나겠냐고. 옛날에 컴퓨터는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었는데 다 통일을 하더니 200만 원. 싫으면 말어. 서비스도 옛날에는 뭐 마우스도 주고 뭐 각종 소모품 막 줬는데 독점이 되더니 그런 거 없어. 사고 싶으면 사고, 싫으면 말어. 환장하겠죠. 개인적으로 물건 하나 사는데도 환장을 하는데 국가 간의 거래라는 거는 규모가 좀 다르죠. 그 물건이 못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입을 정치 경제적인 타격 같은 거. 나중에 보면 왜가 대륙과의 문물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익도 걸리는 수가 있어요. 이 이익을 독점하면, 아니 일본 열도에 있는 놈은 지들이 따로따로 보내지도 못하는데 이거 들여와가지고 나눠받는 놈한테 밑보이면 아예 자기들은 못 받는 거예요. 이후에 이 대륙과의 관계를 굉장히 끊는 상황에서도 이 독점권 때문에 지들끼리 피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전에는 좀 더 심각했을 거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말로 해가지고 되겠냐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아니 다 망하고 다 통일돼가지고 회사 하나 들어섰다. 항의를 하겠지. 왜 이렇게 올랐어요? 너무 올린 거 아니요. 2배씩이나 올리면 어떻게 해 하고 항의는 할 수 있겠지만 항의한다고 그 사람들이 물건값 내려줍니까?
그러면 그때는 조금 과격한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와가지고 깨는 겁니다. 말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밤중에 와가지고 쨍그랑하고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이 양상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불만이 있는데 정면으로 대들지 못하고 밤중에 와가지고 유리창 깨고 달아나는 정도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진짜 떼강도로 들어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약탈해가는 수준이냐, 얘기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교육에서 받는 거는 신라가 왜한테 많이 시달렸다는 걸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빗돌이라고 뭐 엑스포 할 때 만든 캐릭터 가지고 만화 영화 만든 것도 아주 전형적이에요. 신라 사람 그 타임슬립을 해가지고 신라 시대로 가보니까 이 빗돌이라는 녀석이 애들 몇 데리고 가보니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신라 사람들이 왜군 쳐들어왔다고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만화 딱 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갑니까? 신라가 약해가지고 맨날 외이 침공에 시달리는 이런 나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신라는 약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백제도 약한 나라였고 신라도 약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달리다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구려 빼놓고 별로 강한 나라라는 게 없어. 우리나라에서 연구한다는 전문가들이 그딴 소리예요. 근데 그게 누가 머릿속에다 심어준 거냐. 이거 삼국사의 기록을 이거 껍데기만 보면 아까 신라 가야에서 일어났던 현상만 생각을 하고 껍데기로 보면 실제로 침공을 해오는 건 외쪽에서 침공을 해옵니다. 그리고 침공을 해왔다 그러면 주로 신라 금성, 명활성 이런 데 수도 지역으로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괴롭혀요. 이 팩트만 딱 놓고 보면 전면전은 자신 있는 놈이 먼저 시작하는 거. 왜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침공을 해왔다면 주로 수도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포위를 하고 공략을 한다. 이거 신라가 약해가지고 맨날 당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당연하게 이 그림이 떠오를지 몰라요. 근데 여기 가야하고의 양상과 굉장히 틀리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전근대라는 게 어떤 그림으로 가는, 전근대 전쟁이라는 게 어떤 형태였는지 모르면 그 편견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근대 전쟁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